여러분의 문화생활에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는 우리는 컬처 펌.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천재 황종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극 천재. 나 바꿀까봐 이렇게. 바꾸세요. 아 진짜? 어울리세요. 네네. 식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의 천재 27입니다. 또 공연을 안 보고 오셔가지고 예. 아니 제가 지난번에 원래 헤어질 결심을 제가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식구님한테 뺏긴 거예요. 그래서 뭘 뺏겨요? 하고 싶다는 얘기도 안 했잖아요. 아니에요. 저거 하려고 그랬었어요. 진짜. 점점점.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훅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아, 그래요? 내가 놓쳤다. 왜냐하면 그 헤어질 결심의 이야기가 거의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근데 막상 영화 보니까 또 네. 아니긴 하더라고요. 네, 제목을 네. 봤을 땐 딱 그랬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이번엔 꼭 내가 영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한산을 네. 예. 너무 당당한 거 아니에요? 난 그래도 그나마도 미안한 느낌이라도 있었지. 이번에 27님은 너무 당당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영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 이제 영화 전문 평론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 그 영화의 평론가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그럼요. 이게 출발입니다. 우리는 낄도 못 낄걸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한산을 보고 왔는데요. 원래 한산 그 제목이 한산 용의 출현입니다. 출현. 네. 이 이전에 그 전작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그쵸. 저기 역대 순위 1위인가 2위인가. 그게 뭐 국민의 뭐 몇 프로가 봤대나 뭐 네, 하여튼 저못 본 거 알아요? 저도 못 봤어요. 아, 우리는 진짜 그러면서 무슨 영화 평론가예요. 남들 보는 것도 안 보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하겠다는 거죠. 오늘부터 제가 어이가 없네. 오늘부터 이제 가서 명량을 챙겨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명량이 1761만 명이 역대 봐서 2위 맞죠? 1위 기록이 1위예요? 1위. 1위였구나. 나 2위. 1위가 해운대 아니었나? 해운대가 2위인가? 해운대가 이게 2위일 거예요. 순위가 2위든 하여튼 바뀐 것 명량이 같아요. 1위라고 저도 들었어요. 네. 그렇구나. 와. 근데 이 한산이 지금 거의 1위를 넘나들 정도로 쫓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산 별로 많이 안 팔리고 있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1위를 찍고 있었어요. 한산이 지금 615만 명 음. 지금 하고 있고 이 정도면 훌륭하죠. 예. 또 요즘 600만이면. 시대에. 네. 손익분기점이 600만 명이라서 이제 막 손익분기점을 넘긴 상태인 것 다행이네. 같아요. 예. 부럽네요. 손익분기. 뭐 찔리는 거 없으세요? 연극에서는 손익분기를 넘길 수 없죠. 네. 뮤지컬도 손익분기를 넘으려다 이제 관객들한테 지금 대차게 비판받고 있죠. 네. 그렇죠. 우리 그 얘기도 나중에 해야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원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인데 그 김한민 감독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3편을 연달아서 연속으로 찍겠다 해가지고 첫 작품이 명량이었고요. 지금 이 두 번째 작품이 한산 용의 출현이고요. 그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원래 다 찍어놨대요. 이미. 근데 개봉을 앞두고 있는 작품이 또 하나 있는 게 노량. 그 노량에선 이순신 누군지 아세요? 이순신이 저기 음. 들었는데 까먹었다. 원래 그러니까는 명량에서는 맞아요. 최민식 배우. 최민식 최민식이었고 배우. 그다음에 한산에서는 박해일 박해일 배우. 그다음에 세 번째 노량에서는 누가 제가 그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을 지금 까먹었네요. 그래요? 네. 궁금하다. 아무튼 근데 그 누구예요? 노량 죽음의 바다라고 이게 있네요. 네, 이게. 맞아요. 누가 김윤석 씨가. 맞다. 김윤석 배우님. 김윤석 배우님. 너무 캐릭터 다들 있으시죠. 셋 다 너무 다른데. 너무 다르죠. 셋을 어떻게 한 사람을 엮을 수 있지?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명량을 못 봤기 때문에 이번에 이 한산을 보면서 이순신에는 박해일 배우가 딱이다. 정말 대박이다. 어떻게 저렇게 캐스팅을 잘했을까 이럴 정도로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연기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요즘에 진짜 그 전에 소개해 주셨던 그 헤어질 결심에서의 박해일 배우도 기억이 남았지만 이 한산에서의 박해일 배우를 딱 보면서 요즘 최고의 배우는 박해일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김한민 감독도 이제 어쨌든 이걸 시리즈로 제작을 하려는 생각도 정말 대단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평을 봤을 때 명량보다 한산이 훨씬 단점을 보완해서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평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중적으로도 그렇고 참 대단한 연출가다.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메이크업을 해가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게 그리고 또 흥행을 또 다 시키잖아요. 흥행 감독이죠. 보증수표, 김한민 배우. 보증수표. 보증수표죠. 이러기도 쉽지가 않은데 연속해서 이렇게 터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은 한산이 명량보다 앞선 얘기죠. 앞선 이야기인 거예요. 예. 젊은 이순신. 그렇죠. 젊은 이순신이죠. 그래서 캐스팅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조금 네. 제가 요 근래에 네. 어설프게 연출이란 걸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셨다면서요. 네네네. 제가 어설프게 연출이란 네. 걸 해봤는데 공연 연출은 진짜 아무 힘이 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네. 마지막까지 배우와 그다음에 스태프들과 함께 하긴 하지만 무대 위는 연출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공연을 시작이 되면 연출은 극장 안에서 어두움 안에서 그냥 바라보기만 할 뿐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영화 연출은 그게 아니잖아요. 영화 연출은 편집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하죠? 갈고 닦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끝까지 바로. 원하는 대로 네, 네. 만들어낼 수 있죠. 디렉터스 컷이라고 또 따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이번에 안나 사태 들으셨죠? 쿠팡 보면 그 안나 네, 사태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영화 연출은 뭔가 그 연출가의 작가적인 것이 그 영화의 편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공연 연출은 진짜 마지막에 너무 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바라만 봐야 바라만 되는. 봐야 정말 가서 그거 아니잖아 얘기하고 싶은데 진짜 참아야 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모든 영화 연출하시는 분들도 그게 사실 뭐 편집하고 뭐하고 해도 여러분들의 협업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김한민 감독이 그 부분을 끝까지 쥐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의도를 영화에 굉장히 정확하게 넣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영화가 아까 제가 이제 원래 이 전 작품이 명량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 작품이 역사적으로 그 5년 전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지금 한산이고 이런 이전의 이야기를 다시 소급해 와서 후에 다시 보여주는 거 이걸 프리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프랑스 말인데 그래서 지금 프리퀄 작품으로 이게 이제 개봉을 한 거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캐스팅이 너무 좋습니다. 이건 사실 캐릭터들을 한 분 한 분 설명하면서 이분의 이야기만 몇 가지만 해도 그냥 줄거리가 확 드러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배우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은 박해일 씨가 이제 하셨고요. 제가 이번에 이분을 보면서 이분이 연기가 물이 올랐구나. 이분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한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와키자카 야스하루, 와키자카 야스하루. 일본 사람 같은데? 변요한 배우님이 연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작품의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 첫 장면이 시작을 딱 하면 변요한 씨가 나와요. 근데 보통 이런 국뽕 작품을 보면 이제 우리 진영 막 우리 한국 군대 그다음에 한국의 거북사 막 이런 게 막 오면서 이제 먼저 고치를 하고 그다음에 일본 쪽으로 가는데 이번에 이 작품이 일본 쪽의 변요한 배우님을 중심으로 와키자카라는 배우를 중심으로 해서 이순신과 거의 대등한 어떤 실력 그다음에 그 내면의 흐름 그다음에 그 집요함 그다음에 전략적인 구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거를 변요한 씨가 소화를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영화의 특징이 첩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진영에 한국 사람이 몰래 들어가서 거기에 뭐 적의 상황을 살핀다든가 또 일본도 똑같죠. 일본 사람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국 쪽에 가서 뭐 이렇게 스파이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또 양쪽이 다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준사라는 역할을 하신 김성규 배우님이 혹시 김성규 배우님 아세요? 알죠.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작품에서 그러니까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 멋있고 이런 걸 떠나서 김성규 배우님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순신 장군한테 질문을 해요. 이 전쟁은 무엇이옵니까? 막 이러고 물어봐요. 너무 똑같지 않아요? 전혀 안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아요? 내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안 똑같은 것 같아. 하여튼 딱 봐도 아닐 것 같아. 이 전쟁은 무엇이옵니까?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박해일 이순신 장군이 대답을 하죠.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멋있는 말을 하는 거죠. 아, 우리가 어저께 또 8.15였잖아. 그러니까 대한독립 만세 아니야 어저께? 만세죠, 만세죠, 만세죠. 그래도 원래는 이 김성규 배우님이 하셨던 준사 역할이 일본의 군인이었는데 그 뭐라 그러죠? 그 한국적으로 전향하는 거. 귀순? 아닌데. 아, 그거 뭐라고 하는데 내가 적어놨는데 지금 오늘 안 가져와가지고. 그 귀화. 예, 귀화. 네. 뭐 한국적으로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준사 배우님이 준사가 원래 일본 분이신데 한국 쪽으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한국 쪽에 도움을 주면서 일본의 정보를 빼돌리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은 그게 뭐 그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 김성규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 역할을 하세요. 근데 기화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쟁을 막 치르고 있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그 거북선을 설계를 하는 나대용이라는 그 박지환 배우님이 하셨던 역할이 있는데 이제 전쟁이 막 막바지에 막 가면서 거북선 위로 막 올라와가지고 적을 위에서 활로 쏴서 죽이려고 막 위에 올라와서 막 그 화살을 피해가면서 막 총을 피해가면서 막 가가지고 쏠려 그러는데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순신 장군이 다른 배에서 있다가 착 조준을 해가지고 눈도 좋아. 이때 전쟁을 하려면 눈이 좋아야 돼요. 시력이. 난 안 되네. 나도 안 돼요. 딱 해가지고 조준을 해가지고 그 아까 그 나대용 그 박지환 배우님이 그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그 옆에 있는 적을 활로 쏴서 딱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장이 부하 직원을 위해 직원이래. 부하 미안합니다. 직원이 아니죠. 부하 군인을 위해서 그 위험한 그 순간에 자기 몸을 던져서 목숨을 구해주는 그거를 아까 이야기한 그 준사가 본 거예요. 근데 일본 군사 중에서 대장들이 이용만 해먹고 다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회의를 딱 느끼면서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이런 걸 딱 보는데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을 보고 반한 거죠. 근데 이 준사가 극박한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의 어깨에 활을 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부상을 입게 한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근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박해일이 이 사람은 생각이 있는 아이인 것 같은 거 죽이지 말아라 이 얘기를 딱 해요. 그것도 눈썰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국을 위해서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파이? 그렇죠. 굉장히 멋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김향기 씨가 이렇게 원래는 이제 뭐 역할이 그 기생으로 나와요. 기생으로. 이때 당시에 기생으로. 근데 그렇게 매력적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여성들의 역할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왜 혹시 뭐 술도 따르고 뭐 이렇게 춤도 추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일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 장군이나 뭐 아까 와키사카나 이런 주변의 가족이나 뭐 이런 옆에 줄거리 서사가 하나도 없어요.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을 위해 준비하고 전쟁을 위해 싸우다가 전쟁을 위해 끝나요. 그리고 이제 이게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눈다고 하면 전반부에서는 오로지 전쟁을 위한 뭐 스파이와 뭐 정보 유출 막 이런 것들로 막 시간을 보내다가 2부에서는 해전으로 거의 절반이 갑니다. 근데 이 해전을 치를 때 정말 바다에서 저는 진짜 제가 전쟁을 전공을 해볼 거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영국에 놀러 갔을 때 어떤 저랑 소개팅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전쟁학을 연구를 하셨던 분이세요. 아니 뭐 영국 가서 놀러 가서 소개팅을 하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 계신 그 교포분께서 저를 소개시켜 준다 그래가지고 만났거든요. 근데 전쟁학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사람이다. 이 사람 전략을 공부하시는 거죠? 그런 거였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이게 짧아서 오해를 하고 이제 안 만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멋있을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후반부에 바다 위에서 그 해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그렇게까지 근데 그 바다 위에서만 계속 그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다 CG였대요. 그러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데서 찍었던 거죠. 그래서 와 한국의 영화가 이제 CG가 대단해졌다.
깜짝같이 속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이거는 모든 어떤 그런 그 무슨 뭐라 그러나 이렇게 자질구레한 어떤 정서들을 다 제거하고 오로지 국뽕, 오로지 나라 뭐 이것만 이제 딱 집중을 해놨구나.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깔끔하다. 보고 나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배우분 중에 하나가 김향기 배우님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이 나왔으면 혹시 막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막 너 이리 와 그러면 왜 이러세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갈대와 같은. 갈대와 같은 전혀 없이 끝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나머지는 뭐 좀 기억에 나는 배우님이 아까 나대용 그 역할을 하셨던 박지환 배우님 요즘에 또 굉장히 활약이 많으시잖아요. 그 뭐였죠? 그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도 그렇고 얼마 전에 또 뭐 그 뭐였죠? 조폭 그걸로 또 굉장히 범죄도시 투에서 굉장히 또 그 인상 깊은 연기를 하셨다면서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모범생이고 또 굉장히 충신인 그다음에 이제 지략이 좋으시고 이 거북선을 설계해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그런 역할로 나오시는데 뭐 굉장히 잘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때 당시에 뭐 이리저리 스파이도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는데 사실 이때의 역사적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그때 이제 평양이 수도였는데 거기를 이제 다 버리고 딴 데로 막 도망을 가고 왜냐면은 그 아까 얘기한 그 와키자카라는 사람이 2,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5만 명의 한국군을 그 조선군을 다 떨쳐내고 그 용인에서 대전을 그 승리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해일 씨는 이순신 같은 경우에는 해전에서 이기는 거 이외엔 지금 방법이 없다. 여기서도 우리가 지면 끝장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뭐죠? 이렇게 하객진이라고 해서 학의 날개 모양으로 배를 이렇게 놓고 그걸 이제 방패막이처럼 해서 싸움에서 이겨보자 이런 전략을 내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양쪽에 일본 쪽이나 한국 쪽이나 다 그 내부에 또 이 갈등을 일으키는 잘 따르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이순신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이순신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딴지를 놓는 역할을 하는 게 손현주 씨가 했던 원균 역할입니다. 아 원균하고 역사적으로 이순신 사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가 나오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이제 막 이 부분이 진짜 굉장히 불안한 역할. 손현주 씨가 일단 등장을 하면 다 굉장히 불안해져. 또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하객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 막 그 배열을 딱딱딱딱 자기 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막 안 가는 거야. 아우 막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막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군을 이끌어내서 그 하객진 쪽으로 이제 이렇게 유인을 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 유인하는 역할을 하라고 그러니까는 싫다고 안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때 당시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제가 재밌는 게 막 뭔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연을 띄워서 뭔가 얘기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북을 막 둥둥둥 치는데 일본 북치는 거랑 조선이 북치는 게 다르더라고요. 예, 뭐 북치는 모양도 다르고 리듬도 다르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신호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리 손현주 배우님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원규는. 아, 저게 무슨 소용이야 지금 여기 코앞에 지금 오고 있는데 막 쏴 그러면서 막 탄약을 막 엄청 또 쓰고. 하여튼 이래저래 골치가 아픈 그런 역할로 계속 나오는데 이 일본 쪽에도 있습니다. 일본 쪽에는 뭐 이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일본 쪽에서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성균 배우님이 가토라는 역할로 등장을 하셔서 원래 이제 와키자카하고 힘을 합쳐서 이순신을 이겨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 이렇게 싸움을 막 준비를 하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가토가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와키자카 입장에서도 어쨌든 외롭게 혼자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거고 이순신도 막 너무 이제 난관이 많은 상태인 거죠. 그래 궁금한 게 네네. 일본 측은 일본말로 해요? 일본말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일본 사람 보면은 어색하지 않을까요? 그게 그 제가 보기에도 뭐 100% 그 일본어가 뭐 완벽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한국 사람이었으니까 일본말을 하는구나. 네 이러면서 그냥 봤죠. 길게 얘기하세요? 꽤 길게 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일본어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다 일본어를 하시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다 아는 배우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뭐 무슨 뭐 변요한 배우님이나 김성균 배우님이 일본 배우분이신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일본 역할을 하는 배우님들이시죠. 그렇죠. 일본인 역할을 하는 네네. 배우분이신 거죠. 근데 뭐 저는 무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 이제 저는 그 박해일 배우님이 하셨던 이순신과 결국에는 와키자카 이 그 두 사람이 그 어떤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영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순신 장군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와키자카는 이순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굉장히 염두에 두고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도면도 훔치고 막 준비를 했는데 결국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거북선이 그 업그레이드 된 게 갑자기 관객들도 모르게 숨겼다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이제 반전을 이루었는데 그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술을 어디서 내려봤냐면 꿈에서 나타나요. 꿈. 자기가 이제 막 그 전쟁을 어디선가 치르고 있는데 막 엄청 눈이 많이 오고 앞에 그 하객진을 상상할 수 있는 이 성벽이 앞에 쫙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거기서 엄청 많은 화살이 날라오면서 그걸 맞고 죽기 직전에 깨어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뭐 그 일지 있잖아요. 난중일기. 난중일 그런데 써 있나요? 그런 그 교정이 꿈의 얘기는 아니겠지? 없죠. 그죠. 꿈의 얘기는 없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변화적인 그 의와 불의이기 때문에 네. 의 쪽의 꿈에 나타난 거 아닐까 뭐 이런 음. 상상을 해봅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꿈을 꿨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꿈을 딱 꾸고 나서 박해일 배우가 이거다. 죽기 직전에 딱 깨서 이거다. 내가 왜 이 꿈을 꿨을까라고 해서 그 입장이 중요한 게 뭐냐면 화살이 날라오는 거를 그 막 맞고 거의 죽기 직전에 이순신이 느낀 게 일본군한테 이런 느낌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니 근데 정말 나도 꿈에서 그런 게 좀 나왔어. 예지몽 같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꿈에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가요? 태몽은 있습니다. 뭐야. 그건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 황정현님도 이 영화 보셨다고 그랬어요. 네네 저도 봤습니다. 네. 개봉 초창기 때 봤는데 너무 침묵을 짓궂게 아니. 계시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어떻게 오늘 보셨어요? 명량을 되게 재밌게 봐서 한산도 기대했어. 거의 최여질 결심 보고 한산을 보러 갔는데 처음에는 사실 왜 이렇게 영화가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 맞아. 라는 생각을 하다가 역시 마지막에 해상씬에서 그렇죠. 정말 이 모든 그 앞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역사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서 그러니까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불친절한 설명이 되어 있는 초반부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 후반부에 펼쳐지는 그 해상신이 정말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모든 재밌게 게 봤습니다. 그냥 거기서 다 넘어가죠. 이게 영화를 너무 잘 만든 게 이제 일본군 배랑 우리나라 배가 일반 배가 이제 막 이렇게 막 싸움을 하고 있는 중에 그 나타나는 그 모습이 그 이제 용의 이빨을 하고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멋있게 찍어놨어요. 딱 보면은 막 진짜 막 그 이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막 드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이게 그러니까 거북선이 용의 머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싸울 때 왜 이게 배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빨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용 이빨이. 근데 막 이렇게 배가 가다가 남의 배에 옆구리를 확 쳤는데 이 이빨이 걸려서 머리가 안 빠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빼고 빼다가 결국 이빨이 부러지고 그리고 막 나오면서 생각보다 물론 이제 뭐 잘 싸우기는 했지만 이제 오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거북선이 옆에가 좀 취약하대요. 그래서 이제 나대용 그 설계사가 다시 그거를 업그레이드를 할 때 기가 막힌 그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이 영화는 이제 오래오래 가잖아요. 그럼 한 50년, 100년 지나서 우리 후세대들이 이 영화를 보고 거북선이 옛날에 그랬어. 그러면서 머리가 들락날락했어.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마. 그런 거 없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거북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보통
총을 쏜다 그러면 이게 옆에서 쏘잖아요. 그럼 이 총을 쏘려면 배를 옆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옆으로 다 돌려서 우리가 하객진을 했던 건데 이 거북선은 십자포라고 해가지고 사방에서 다 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의 한가운데에 막 쫙 이제 쫙 진입을 해가지고 가운데 딱 쓴 다음에 팔팔 이러면은 이제 사방에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배들이 초토화되네. 초토화되는 그게 쾌감을 일으키더라고요. 아, 우리 27님 전략 전술 했으면 아, 거기에 진짜. 아니 왜냐하면 27님이 MBTI를 봐도 전략 전술 스타일이야. 그러니까요. 나랑 황정현님 너무 감성적이고 공감 능력 이런 것 아니 때문에 근데 안 그 되는데. 안 맞는 것 같아. 아 왜? 난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 아무튼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진짜 쾌감을 느꼈어요. 그 막 그런 전략을 짜고 막 들락날락하고 그다음 유인하는 작전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위기의 상황에서 끝까지 어쨌든 싸워가지고 근데 이게 그 이순신 장군이 그 3대 대첩 중에서 이게 가장 그 성과가 좋았던 네네. 네. 그리고 사실은 근데 명량보다 이거는 좀 덜 극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스토리 아, 자체는. 네. 저도 이제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저도 리뷰를 좀 몇 개 읽어봤는데 명량과 비교를 했을 때는 명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그 해전 자체가 그 갭 차이가 너무 컸던 거죠. 일본과 한국의 어떤 전력 차이가. 근데 사실은 맞아요. 뭐 이 한산 같은 경우에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승리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부분이 좀 덜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명랑의 이순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지장이고 덕장이고 뭐 다 있지만 좀 감성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 약간 한산에서 이순신은 너무 냉철하다. 너무 감성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해일 배우님이 사실은 문과처럼 보이시잖아요. 아, 네네. 외모가. 아니 이과처럼 보이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 그러니까 그 외모로 볼 때는 공대 오빠? 얌전한 선배. 그 물론죠. 그 오늘날의 공대 오빠인데 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문과다 그러면은 약간 뭐 우락부락하고 아, 네네네. 근육이 있고 좀 덩치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스타일은 아니시라는 그쵸, 거죠. 그쵸. 그래서 캐스팅을 하고 나서 저는 박해일 배우님의 어떤 캐릭터를 설정을 하는 그 포지셔닝을 이 머리를 굉장히 잘 쓰는 장군. 저는 그거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느낀 것도 저도 뭐 그런 해상전이나 전쟁을 치러본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결국에는 모든 게 전략이구나. 이 전쟁이라는 거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략으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아무튼 전반적으로 그 해상씬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그 진짜 더운 여름을 확 날릴 수 있는 그런 그 장면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평이 거기 다 좋더라고요. 그 전쟁 장면에서 특히 남성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남성분 대표에서 그 장면이 제일 좋았나요? 아까 황정혜님도 말씀 주셨잖아요. 다른 거는 별 눈에 들어오는 게 없던가요? 이게 대비가 잘 되니까 아무래도 해상씬이 더 맞아요. 돋보이지 않았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연출을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잘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막 네네. 소리 지르고 뭐 총 쏘고 뭐 하고 막 그래서 이번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포소리가 너무 커서 한국어로 자막을 밑에다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 한국어 자막 얘기 들었던 것 네네. 같아. 혹시 이 전쟁 소리 때문에 안 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막 처리까지 해서 명확하게 전달이 되도록. 근데 그건 이거 또 딴 얘기인데 나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영화는 항상 음향적으로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항상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에 그게 그 라이브로 따잖아요. 근데 그 수음에 있어서 저는 특히 이제 그 영화관에서 보면 그래도 좀 나아요. 영화관에서 보면 그래도 좀 잘 들리는데 텔레비전에서 보게 되면 이 수음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걸 되게 텔레비전 음향이 정말? 안 좋아요. 그런가? 예, 드디어 알았어. 근데 나는 해외 외국 영화는 소리가 되게 잘 들리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한국 영화는 음향적으로 그 마이크를 통해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소리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향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음하는 그 작업이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또 제 직업의 특성상 만약에 한산을 뮤지컬로 만든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속 상상을 하면서 봤습니다. 아, 항상 한산을 뮤지컬을 만들면 근데 이순신 뮤지컬은 우리 있지 않았나? 예전에 있었죠. 그죠? 네. 근데 그거 별로 성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래서 다시 잘하면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해상시는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이긴 하겠지만, 네, 무대 위에 배를 데리고 나와서 막 그 배를 돌리는 거죠. 막, 네. 그 물에 회전 무대에다가 회전 무대에다가 배를 막 돌리면서 막 총포탄을 쏴고 막 이것이 무슨 전쟁 의와 불의에 막 이러면서 네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의 그 해밀턴 같은 작품을 만들어 보리라. 해밀턴은 거의 빈 무대인데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빈 무대죠. 네 무대 저희도 그래서 무대를 비워서 그러면은 이제 배가 없지만 있는 것처럼 해서 아, 네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홀로그램. 그렇죠, 그럴 수도 홀로그램 있죠. 이런 걸로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음. 그럴 수도 있죠. 돈 많이 들어간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네요. 어찌 제가 평을 해보니까 이제 앞으로 좀 영화 쪽으로 전향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 아닌 이런 걸. 생각이 드시진 아니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냥 공연 쪽으로 머물러 주세요. 그럽니까? 네, 인재를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일단 오늘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제가 열심히 공연을 봅시다 우리. 네, 저도 핑계 대지 않고 열심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한산 용의 출연 27님 방송 소개해 주셨고,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